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미 시험을 치렀던 제1회 손해평가사 1차 과목의 제3과목인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 기출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이 시험을 보고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나 역시 우리가 기초에 충실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었다라는 게 판단이 됐고요. 아직까지는 이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이 아주 전문적이고 깊은 내용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특히 늘상 이런 시간이 강조해 왔지만 재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재해보험에 관련된 자격증이다 보니까 재해에 관련된 것들이 주로 또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아마도 수험생들이 조금 낯설어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우리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보면은 뭐 5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와 뭐 1번의 경우가 있을 텐데요. 51번으로 된 경우는 제3과목이기 때문에 1과목 상법중 보험편에서 1번부터 25번, 그 다음에 재해보험 법령 및 시행령, 손해평가 요령이 26번부터 50번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51번부터 출발하는데요. 여러분들 또 가지고 있는 게 같다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 1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순번을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업상 용도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기초 이런 시간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건데 용도에 따른 분류가 가장 일반적인 분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으로 사용하는 식량, 그 다음에 또 사료, 녹비 또는 공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류법이 있었는데요. 용도에 따른 분류가 가장 기본적인 분류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분류로 옳지 않은 건데요. 공예, 사료, 녹비 이것은 바로 용도에 따른 분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주형, 이 주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대적 개념이 포복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직립에서 반듯하게 서 있는 형태냐, 서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작물이냐, 아니면은 덩굴손처럼 이렇게 러너를 가지고 있는 형태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형태상의 분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생태상의 분류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용도라고 하는 것은 식량이 됐든 아니면은 뭐 공예가 됐든 또는 뭐 녹비가 됐든 사료가 됐든 간에 이런 식의 분류를 용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했을 거로 보이고요. 52번 토양 수분. 자, 토양 수분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토양 수분 장력. 해서 포텐셜 포스라 해서 PF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죠. 물론 이제 워터 포스라고 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용어는 PF가 되는 건데요. 이러한 포텐셜 포스가 형태를 볼 때 우리가 어떤 토양이라는 매개체, 토양이라는 이 소일이 되겠죠. 토양에서 토양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붙어 있는 수분이 토양 안에도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토양 표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토양 이렇게 상관없이 다른 공간에 있는 경우도 있죠. 자, 이때 토양 수분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양으로부터 이 수분을 분리하는데 드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토양하고 상관없이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이 수분을 자유수, 프리워터, 자유수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자유수는 힘을 가하지 않아도 그렇죠? 쉽게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중력수라고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0에서 2.7 정도의 상태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줄줄줄 흘러다닌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스펀지를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펀지에 가득 머금은 물이 일단 들게 되면은
처져서 흘러내리는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일종의 자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토양하고 거의 맞닿아 있는 부분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것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분리가 가능한데요.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정한 조그마한 힘을 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관수 또는 모세관수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되는데요. 대략 포텐셜은 2.7에서 4.5 정도의 뭐 포텐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결합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 결합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토양에 완전히 붙어 있는 수분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물리적인 힘으로 때려야 뗄 수 없고 화학적인 방법 아니면은 열 전도를 통해서 태우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수분을 측정하냐면 토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결합수는 토양에 무게를 달고 도가니 무게를 이렇게 달고 이렇게 연소를 하죠. 연소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도가니 무게를 달고 토양 무게를 달게 되면은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연소된 양이 기본적으로 수분량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결합수는 식물이 흡수 이용할 수 없는 수분이어서 그 설명이 맞는 것이고요. 물은 수분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개념도 맞는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이 수분 포텐셜은 에너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그랬죠. 중력수는 pF7 정도, 7.0 정도로 중력에 의해서 제하로 흡수되는 수분이다. 지금 자유수나 중력수는 뭡니까? 포텐셜이 0에서 2.7 사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7.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결합수, 여기 토양에 거의 박혀 있는 토양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것들이 7.0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3번의 설명은 완전히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4. 토양 수분 장력은 토양 입자가 수분을 흡착하여 유지하려는 힘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뭐 이것도 약간 지식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수업을 조금만 성실하게 들었으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로 보여지고요. 뭐 53번은 이건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은 토양의 입단 파괴. 그래서 토양이라고 하는 것이 단립구조하고 입단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이 입단 구조를 가지는 게 훨씬 더 토양에 유리하고 또 작물의 생육에 좋은 조건이다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입단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유기물 사용이랄지 때에 따라서는 석회 사용이랄지 그렇죠. 여러 가지 토양 개량을 하면 입단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립구조는 이러한 입단 구조에서 이제 경운이나 잦은 경운이나 쇠토 또는 바람, 풍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입단 구조가 파괴된다 그랬죠. 그러면 입단 파괴 요인은 뭐냐? 경운 및 쇠토 이것은 입단 구조에서 단립으로 가는 핵심 지름길이죠. 유기물을 시용한다. 입단 구조 만드는 방식이죠. 토양을 피복한다. 뭐 녹비작물로 피복하면 좋겠죠. 아무래도 피복이라고 하는 것은 녹비작물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그냥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피복을 해도 풍식 같은 것 또는 물에 의해서 이렇게 잠식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녹비작물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피복 상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폴리에틸렌 필름을 통해서 피복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두꺼작물, 이 녹비작물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답은 1번 경운 및 쇠토. 경운 및 쇠토는 입단 구조를 파괴하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4번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러나 원리가 되면은 쉬운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토양이 굵은 즉 자갈 성분에 비슷한 또는 미삽 또는 모래 이런 성분에 가까운 거하고 그 다음에 입자가 아주 작은 입단 구조를 갔을 때를 우리가 구별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큰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경우고 이런 경우는 작은 입단 구조로 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으로 갈 때는 물리성이 증가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물리성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 단계로 갈 때는
화학성이 증가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를 가면은 화학성이 증가한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쪽으로 가는 과정은 물리성이기 때문에 통기, 공기가 잘 빠져나가고 배수, 그렇죠? 이런 성질들. 그러니까 입단 구조가 크다 보니까 빈 공극이 많아서 대공극이 많아서 기체나 공기나 물이 잘 빠지는 그런 구조로 바뀐다 하는 게 물리성이고요.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완전 점토 성질과 그보다 더 작은 콜로이드 성분으로 바뀌어서 실제 양분을 흡수하는 능력. 그래서 CC라고 그랬죠. 양분을 흡수하는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화학성이 좀 더 늘게 되고 이쪽으로 하면 물리적인 성질이 더 늘게 되는데 결국은 이러한 작은 알갱이들이 빈 공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실제 토양은 음이온이고 영양 성분은 양이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양이 이러한 성분들을 끌어당기는 일종의 분자가 결합되는 형식이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이것을 화학적 성질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보수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이제 이런 거죠. 배수냐 보수는 반대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그렇죠. 물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겠고 그 다음에 화학적인 성분은 환원, 그렇죠. 환원되느냐 산화되느냐 하는 문제들 이런 쪽은 일종의 화학성이 강한 것이죠. 통기성이나 배수성 여기 그대로 얘기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배수와 반대말은 보수입니다. 물이 잘 빠져나가는 거고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경우 그 자체가 일종의 물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시고요. 자, 55번 문제가 되는데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배열하라 그랬는데요. 생육이 가능한 온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함정적인 문제도 있어요. 생육이 가능한 온도.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유효 온도, 그다음에 생육 적원 뭐 이런 쪽에서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적원은 가장 적합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능이란 말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생육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온도 그러면은 유효 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유효 온도가 되는 것이고요. 양배추나 상추 이들의 작물은 혼행성입니다. 특히 우리가 배추 같은 경우는 가을에 파종해서 이듬해 봄에 수확하는 건데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김장배추하고는 좀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문제를 풀기 어렵고요. 어쨌든 배추나 이런 경우는 혼행성 작물이 되는데 그래서 양배추와 상추는 혼행성 채소로 분류되고 종자 때부터 저온에 감응하여 화학 분화되는 경우가 있고 고온에 의해서 화학 분화가 되는 게 있다 이랬는데요. 그럼 결국은 이러한 혼행성 작물이 있고요. 정리를 하시면 되고 거기에 고온에서 그 상추는 봄이 되면 이제 발화가 추대죠. 추대가 되어서 결국은 꽃이 형성되는 거죠. 고온에서 감응해서 추대가 되어 꽃이 피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화학 분화를 한다. 그리고 공통분을 찾아보게 되면은 유효온도 찾으시면 되고요. 양배추와 상추는 혼행성이다. 그리고 이제 상추는 고온으로 화학 분화를 한다. 이것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유효온도 그다음에 혼행성 상추 2번에 정답이 있네요. 여러분 해설에도 잘 나와 있지만 유효 온도는 생육이 가능한 온도고요. 생육 적원이다 최적이라고 하면은 가장 왕성하거나 최적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56번
6번의 문제인데 우리가 장일이냐 단일이냐 한계 일장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장일인 경우가 있고 중일인 경우가 있고 단일인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때 일단 작물을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외우는 방식이 있었죠. 단, 옥국, 딸국, 들. 그래서 옥수수나 콩이나 딸기, 국화, 들깨 이런 것들이 단일식물이 되는 것이고요. 중일은 오이, 호박, 토마토, 가지 뭐 이런 작물들이 그렇죠? 고추 이런 작물들이 중일을 했단 말이죠. 나머지는 이제 모른다 하더라도 장일로 해도 관계없다 그랬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였냐면은 한계 일장이 없어 일장 조건에 관계없이 개화하는 중성식물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중일 조건이란 얘기죠. 그러면 일단은 상추는 여기 양쪽이 없으니까 장일로 가도 문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있는 거 거의 이 정도면 해결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자신 있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화하면 여기 단일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딸기, 여기 딸기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남은 건 뭐 있습니까? 오이, 호박, 토마토, 가지, 고추 중에 고추가 나와 있죠. 그래서 수험생들은 이걸 막 매우 착각을 해서 잘못 선택하는 경향도 있었는데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중일과 단일을 기억해 두시면 나머지는 장일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체크하시면 충분히 정답에 뭐 근접한 99% 근접한 답을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태의 품목을 벗어나서 출제했다는 건 그것은 사실은 그 문제는 수험생이 안 맞췄으면 하는 뭐 이런 의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형태를 가지고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네요. 자, 57번입니다. 7번 문제를 보면 식물의 종자가 발화한 후 이렇게 해서 발화를 먼저 제시한 다음에 발화를 제시했단 말이죠. 발화한 후에 또는 중기의 생장점이 발육하고 있을 때 하여튼 발화하거나 또는 생육기관 중에 생육할 때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생장점 생장점이 발육하고 있을 때 일정 기간의 저온이 나오죠. 그러면 저온이 나왔으면 벌써 딱 생각이 나죠. 그렇습니다. 버널리제이션 춘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휴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쉰다. 휴면하고 약간 차이는 있겠죠. 휴면은 이제 종자 상태에서 잠을 자는 거고 휴지는 뭐 꼭 종자가 아니어도 성장을 잠시 멈췄다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그런 용어죠. 춘화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화는 이제 묘상에서 길렀던 묘들을 본포에 정식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벼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벼가 어린 묘일 때는 녹화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엽록소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본포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죠. 약간의 불량 환경 그래서 온도도 좀 낮추고 그 다음에 뭐 바람도 좀 불게 하고 하는 그런 자연 조건을 맞추어서 본포에 정식을 하는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한다? 바로 경화, 하드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하드닝. 그래서 경화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좌지는 반대죠. 이 춘화 과정의 저온 감응을 만약에 거치지 않았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은 이게 좌지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봄에 맹류 같은 게 일단 추파 맹류인데 추파 맹류를 춘파하게 되면 즉 맹류는 가을에 씨를 뿌려서 일종의 저온을 감응해서 봄에 이제 수확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곧바로 봄에 파종하게 되면 이들이 잘 성장을 합니다. 잘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바로 주저앉고 마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죠. 정답은 2번. 이런 경우도 역시 기초적인 농업 지식만 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보이네요. 58번 이항 및 수확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항의 이제 본포에 옮겨 심은 과정이라고 그랬죠. 본포에 옮겨 심은 과정인데 벼의 재배 양식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네요.
자, 이러한 방식은 뭐 밑에 재배가 나와 있으니까 뭐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객관식이 좀 우리가 편한 것은 지문을 보면서 바로 밑에 보면은 뭘 묻는구나 하는 것들을 바로 알 수 있죠. 조생종을 가능한 일찍 파종, 육묘하고 조기에 이양하여 조기의 벼를 자 강조해왔죠. 우리가 일찍 심고 일찍 길러서 일찍 수확한다. 이것은 뭡니까? 조기 재배죠. 그런데 일찍 심고 잘 길러서 제때 수확한다. 이것은 뭐라고 한댔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식재배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조식이란 말 2번에 있는 조식을 일단 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조기재배 형태를 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압작물이 있거나 병충해 회피 등을 이유로 보통기 재배에 비해 모내기가 현저히 늦은 그러니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나중에 늦게 심어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전개됐지만 심어서 제때 수확하는 것을 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만 맞으면은 좀 더 늦게 수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늦은 만큼의 어쨌든 이 조식 재배와 여기 일찍 심고 길러서 수확하는 조기 재배와 만식 재배 이렇게 되어 있는 짝이 4번이죠. 근데 우리가 공부가 안 된 수험생들은 이게 뭔 조생 조식 또 만기 만식 이게 뭐 같은 말로 보이는데요. 사실 재배하기 전 잘못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찍 심고 일찍 길러서 일찍 수확해버리는 건 조기. 일찍 심고 생장기를 훨씬 길게 해서 제때 수확하면 훨씬 생장기가 길어나겠죠. 왜냐하면 중생종은 만생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재배 방식은 조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59번 작물의 병해충 방제법 중 경종적 방법. 제가 강조했죠. 경종이라고 하는 것은 재배와 관계 있다. 그러니까 화학적인 방법은 살충제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거고 경종적인 것은 재배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만약에 기계적이고 물리적이다 그러면은 뭐 또 다른 어떤 풀베기를 한다랄지 이런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방식은 천적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병해충 방정법 중 경종적 방법, 즉 재배와 관계 있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1번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이 경종적 방법은 아무래도 이 농약이나 즉 살충제나 이런 살균제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데 비용은 절감할 수 있지만 재배하는 거니까. 그러나 적극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역시 화학적인 방법이 가장 적극이겠죠. 물론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하는 IPM이라고 했죠. 인티그레이트 패스트 이런 식으로 하는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종합적인 해충 관리가 가장 좋지만 역시 잡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초도 뭐 재배적인 방법이 있고 또 화학적인 방법이 있고 다 있는데 역시 종합적인 방법인 그렇죠. 역시 IPM처럼 또 잡초라고 하는 씨드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적극적인 방지 기술은 아니죠. 화학적인 방법이 적극적인 것이고요. 윤작, 돌려짓기나 무병, 종묘, 재배 이것은 재배적인 방법 맞죠? 친환경 농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배적 방법은 화학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에서 친환경 농업에서 선호하는 방법이겠죠. 병이 발생한 후에 더욱 효과적이다. 이건 예방적인 차원이 큰 것이지 병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화학적인 방법이 최우선적인 방법이 고려될 수 있는 대상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0번 작물의 치목 번식 방법 중 가지의 선단부 선치법이라고 하는 거죠. 성토는 흙을 북돋아서 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목 치법은 가지를 쉬게 해서 하는 방법이고 수평으로 다 내가지고 그 다음에 고치법이 되겠죠. 이런 형태 4번 죄송합니다. 선치법이 되겠죠. 고치법은 거기 높은 곳에 휘어지지 않는 가지 특히 고무나무 같은 경우는 쭉쭉 뻗어가는 나무인데 거기서 만약에 새순을 만들고 싶으면 그 나무 높은 쪽에다가 이끼나 또는 이런 것들 흙을 감싸 넣어서 거기에서 발근해서 이제 새로운 개체를 얻어내는 방식이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61번 알 상태로 눈 기부에서 월동하고
10세대 정도 발생하며 입 뒷면에서 가해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약간 병해충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 보게 되면은 말린다. 특히 조건이 잎을 말리게 한다. 잎을 돌돌 말리게 하는 것은 바로 혹입니다. 그래서 사과 혹 진딧물. 사과 혹 진딧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숭아 심신나방은 과실 이렇게 먹는 이렇게 갉아먹는 형태의 해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2번 일소 현상, 선스컬드라고 하는데 일종의 햇빛에 그을렸다. 그래서 일소는 햇빛에 그을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뜨거운 여름에 얼굴이 노출되면은 피부가 노출되면은 햇빛에 그을려서 붉게 피어오르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바로 일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한 햇빛에 그을렸는데 이 강하다는 개념이 꼭 여름철에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40대 강한 빛에 노출되면은 일소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시설 재배 시 차광막을 설치하여 일소를 경감할 수 있다. 그렇죠? 차광막을 설치하면은 아무래도 태양빛이 직접 쬐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겨울철 직사광선에 의해 원줄기나 원가지의 남쪽 숲이 부위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일소로 진단을 하지 않는다. 과실에만 주는 것도 아니고 잎에만 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잎을 엽소라고도 해요. 잎 써서 엽소라고 하긴 하는데 전부 넓은 범위에서는 일소라고 할 수가 있죠. 개심 자연형 나무와 배상형 나무를 봤을 때 배상형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과수원이 평지에 위치할 때 동향의 과수원이 더 크냐 서향의 과수원이 더 크냐 할 때에 서향이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62번은 1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해 연관되는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은 벼 재배 시 풍수에 즉 바람이나 물에 의해서 해를 입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경감하자, 예방하거나 이것을 예방하거나 경감하자, 줄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도복성 품종, 내 도복은 엎어지는 거니까, 도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도복은 도장, 엎어진다, 쓰러진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바람으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쓰러짐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쓰러짐이 강한 작물을 재배를 해야 되겠죠. 밀식 재배를 한다. 밀식 재배는 이게 빽빽하게 있으면요 약하죠.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잘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뭐 또 잘못 생겨가지고 서로 버티고 있으니까 잘 안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연약한 풀이 돼가지고 이것은 어지간한 풍해나 또는 뭐 비가 집중으로 내리면 다 쓰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밀식 재배는 풍수의 예방의 경감에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밀식보다는 좀 더 드물게, 그죠? 간격을 넓혀서 재식 밀도를 낮춰서 재배를 해야 되겠죠. 정답이 되겠고요.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살균제 같은 걸 살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바람이 몰고 가면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그런 환경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아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풍수해를 맞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온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도열병 발생도 심해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해충 방제를 해야 되죠. 즉 침수되거나 물에 잠기거나 관수는 완전히 덮인 거죠. 완전히 잠긴 노는 신속하게 배수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배수하면서 이제 또 벼잎이나 이런 데 흙이 묻어 있으면 씻어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아주 깨끗한 물로 교환해 줘야 됩니다. 64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4번이 되겠죠. 과수작물의 동해 및 상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이랬는데요. 배나무 경우 꽃이 일찍 피는 따뜻한 지역에서 늦설이 피한다. 핵가루에서는 늦설이 민감하다. 맞죠? 꽃눈과 잎눈. 이건 당연히 꽃눈이 더 약하죠. 그러니까 3번 틀렸죠. 때에 따라서는 서리 방지로 방상팬, 즉 이렇게 바람을 역전시키는 팬이나 톱밥이나 왕기를 태우는 연소 방법을 쓰죠. 정답은 3번. 벼 담수 표면 산파 재배 시 도복 쓰러지는 겁니다. 그럼 벼 무농 골뿌림 재배에 비해 도복이 경감된다.
도복 경감지를 살포하면 벼의 하의 절간이 짧아져서 도복이 경감, 이게 정답이죠. 아무래도 도복 경감지를 사용하면은 하의 절간장, 즉 아랫부분에 마디가 짧아질수록 훨씬 더 강력하겠죠. 그래서 굵고 짧은 다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정답은 2번이고요. 질소하면은 이거 도복을 조장하는 거예요. 질소는. 그래서 항상 이론 시간도 강조했지만 벽과에서는 규산질이나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영양분이지만 질소가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과다한 질소는 번성해지고 도복을 조장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런 일반 작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66번 우리나라 우박 피해에 관한 설명일 텐데요. 전국적으로 7,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과실 또는 새 가지의 타박상이나 열상 등을 일으킨다. 비교적 단시간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피해 지역이 국지적이다. 그렇죠? 국지적인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물망을 씌우면 그물망뿐 아니라 뭐 방충망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우박의 피해를 줄 수가 있죠. 정답은 1번이고요. 보통 우리가 4, 5월이나 9, 10월경에 우박이 많이 발생합니다. 7, 8월은 여름이기 때문에 우박 형성이 되어도 내리면서 녹아버리겠죠. 자, 67번 과체류의 결실 조정 방법으로 모든 것을 그러는데 그럼 결실은 이제 열매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럼 적과 과일을 솎아야 되겠죠. 우리가 원래 농작물 재보험에서의 손해평가의 2차 과정의 적과는 그쵸 해거리를 방지하고 안정된 수확을 위하여 알맞은 양의 과실을 남기고 나무로 또 과실을 따버리는 것이 적과인데 어쨌든 과실을 따버리는 거예요. 적과는 꽃을 따는 거죠. 인공 수분도 수분을 해줘야 열매가 잘 맺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의 여러분들이 이걸 함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세 가지 방식이 전부 다 결실 조절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인공 수분은 좀 많이 열게 하는 거고 적과나 적화는 적당하게 열려 있게 하는 거고 하는 거니까요. 다 맞는 방식이죠. 4번이 되겠고요. 68번은 역시 농업 지식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감자, 딸기의 감자 무병주는요. 조직배양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자유로운 무병주 생산, 딸기, 감자를 많이 이용하죠. 생장점을 이용해서 합니다. 체크해 두시고요. 에틸렌인데요. 에틸렌은 숙성 호르몬, 그렇죠? 노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원예작물의 숙성 호르몬 맞는 얘기고요. 무색무취의 가스 형태고요. 에세폰이 분해될 때 나옵니다. 그런데 니일번이 왜 틀렸냐면은 니일번은 AOA 아미노 옥시아세틱 애시드나 그 다음에 ABG는 아미노 글리세린 아미노 옥시에틱 비닐 글리신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에틸렌의 수용을 해서 억제하는 거예요. 일종의 억제제. 물론 억제제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KMO3 그죠? 과망가삼 칼륨이나 뭐 오존이나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있는데 물론 이제 원 MCP라 해서 그죠? 이러한 종류들이 기본적으로 에틸렌 수용체를 억제하고 일종의 제거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AOA나 ABG는 에틸렌 생성을 억제하는 억제제인데 에틸렌 생성을 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죠. 정답은 니을 뺀 나머지가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0번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요. 사바나에 가서 기억나십니까? 사바나에 가서 가면서 키막을 먹고 복통이 났다. 이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과, 바나나, 감, 키위, 망고, 복숭아, 토마토는 호흡 급등과 그래서 클라이메트를 와이즈해서 호흡이 일시에 성수되면 좀 완만해지는데 일시에 급등하는 하이피치 급등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로 호흡 급등형 과실이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거 다 안 하셔도 최소한 사바나에 가서 사과, 바나나, 감, 키, 망고, 복숭아, 토마토 정도는 알아두시라겠는데요. 그러면은 비급등이니까 사과하고 복숭아는 무조건 급등이야. 그러면 복숭아와 자두는 같은 핵과류죠. 그렇다면은 포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걸 이렇게 판단해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71번 생육이 적합한 pH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베리류가 상당히 산성 토양에 강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이렇게 하면 되겠죠. 72번 과수원의 토양 표면 관리법 중 초생법이라 하면은 풀을 같이 기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풀을
길러서 재배하는 방식을 소생법이라 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고 풀을 기르지는 않고 풀을 베어서 그대로 과수원에 깔아놓고 하는 재배를 부초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청경법, 그 다음에 풀과 같이 재배하는 것을 그렇죠, 초생재배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풀 같은 걸 베어서 그대로 그냥 깔아두게 되는 부초법. 뭐 뜰부자에 풀초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풀을 이렇게 피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장단점은 다 있는 거죠. 아무래도 초생법은 작물하고 식물이 같이 자라서 양분 경합은 일어나고 또 병해충의 근거지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또 친환경적으로 재배할 수가 있겠고요. 청경법은 아무래도 깨끗하지만 토양 유실도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초법은 아무래도 이제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토양의 지온 상승도 이렇게 지온 같은 것도 관리해주고 또 또 유실도 막아주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은 초생법의 장점이 아닌 것, 잎단화가 촉진된다, 지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토양의 침식과 양분 유실을 방지한다, 유목기의 양분 경합이에요. 양분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풀하고 같이 재배하게 되면, 키우게 되면은 당연히 양분 경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물 중에서도 잡초를 왜 제거해야 되냐 하는 논리는 양분 경합이거든요. 주작물하고.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73번 절화. 꽃줄기를 같이 수확하는 거죠. 수명 연장 방법인데, 화병의 물에 살균제나 당이 없으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료수, 구론산 같은 거, 특정 제품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투여해도 상당히 생명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나 산 이런 것들을 투여하면은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산성물에 침지하며 근데 에틸렌을 살포하면, 에틸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노화 호르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숙성 호르몬, 노화 호르몬. 그래서 노화가 되기 때문에 일찍 빨리 개화해버리고 꽃잎이 또 말려버리고 또 낙엽을 촉진하기 때문에 잎이 떨어져 버리는, 꽃잎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우리가 이 재배학 및 원예 작물학에서 에틸렌에 관계된 게 세 문제가 나왔다는 건 제가 눈이 강조해 왔지만 좀 많이 출제된 것은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정도 추세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는 좀 줄어들 것인지, 근데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면 앞으로는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그러나 그래도 한두 문제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핵심은 에틸렌은 그런 숙성, 노화 이런 호르몬이다. 그리고 착색제, 그래서 고추나 바나나나 감귤이나 또는 사과가 이렇게 푸른색을, 엽록소를 파괴하는 거니까요. 푸른색을 제거하고 색택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게 에틸렌이거든요. 물론 이제 유통되는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서는 에틸렌으로 착색한 것은 특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해놨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거예요. 정답은 3번. 에틸렌 살포하면은 훨씬 더 빨리 시들어 버리겠죠. 그 다음에 74번, 즉 24번 문제죠. 작물의 시설 재배에 사용되는 기화 냉방법. 그러니까 공기를 이제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쵸,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만 용어가 낯설어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건데요. 펜앤드 패드. 이제 패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쵸, 이렇게 공기를 통과시키면은 아무래도 그쵸, 온도가 낮은 공기가 통과가 되겠죠. 펜앤드 미스트는 가는 물방울이잖아요. 미스트를 이렇게 뿌리면 역시 온도를 잡을 수가 있죠. 펜앤드 포그나 미스트는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근데 펜앤드 덕트라는 이런 펜앤드 덕트라는 용어는 사실은 이 냉방하는 장치에 전혀 없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건 만들어낸 거죠. 시험 문제 내기에서 펜 앤드 해서 패드를 통과하는 거, 미스트를 주사하는 거, 포구를 뿌리는 거 이런 것들이 형태인데, 덕트는 이제 우리가 냉방 장치에 있는 장치일 뿐이지 이걸 통해서 온도를 낮추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작물의 시설 재배에서 연질 피복제, 그러니까 경질이 있고 연질이 있고 또 경질에는 경질 필름과 경질 판이 있는데, 연질은 일반적으로 폴리에틸렌이 핵심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폴리에틸렌 무조건 들어야 돼요. 가장 연질 제품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비닐 봉지, 이게 폴리에틸렌 소재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고밀도냐 저밀도냐 하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폴리에틸렌 필름과 에틸렌 아세트산 필름 다시 말해서 에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에바나 아니면 PVC 폴리클로라이드 그죠? 염화 비닐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연질이고요. 그다음에 폴리에스테르나 또는 뭐 불소 수지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불소 수지나 그렇죠 이런 것은 좀 경질 쪽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기억 니은이 연질 피복제 나머지 폴리에스테르 그죠 또는 불소 수지는 경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제 3과목 문제 풀이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평가하는 것은 역시 재배학미 원의 작물학도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무래도 법에다가 투자하는 시간 또는 뭐 상법에 투자하는 시간만 거의 유사하게 농업에 또 투자한다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과락을 두려워하는 과목이 아니라 다른 과목을 도와주는 주력자로서의 과목으로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출문제 정리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